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앞서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목차하고 그다음에 판례 암기 테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쓰는 게 중요한 이제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연기 때는 아무래도 기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무제한으로 쓰고 그랬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 이제 글 쓰는 연습을 좀 하는 시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이제 부여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탑워치를 해가지고 보통 15분 안에 이제 목차라든가 그 판례 문구를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능력이 좀 되시면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무리고 좀 나중에 이제 뒤에 쓸기 마지막이라든가 이때 좀 내가 해보겠다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선택의 문제니까 그건 강제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는 연습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마 2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이제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2차 시험장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정신이 없고 내가 사실은 시험이라는 것이 운이 많이 작용하는 이유가 제가 연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장에서 그 순간에 이걸 생각해내느냐 못 해냈냐 이런 차이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내가 정말로 모의고사 때 맨날 1등하고 그랬는데 시험장 가서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최소화하려면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려면 그런 이제 목차 담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배분을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몸에 좀 익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목차 담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한번 몸에 좀 터득하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왜냐하면 학습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덜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도 저도 목차 담는 시간을 좀 제한하고 목차를 항상 잡았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제 150문제 시험 볼 때 75분으로 나눠서 보잖아요. 그래서 목차 담는 시간은 몇 분 해가지고 딱 정해놓고서 그 시간 안에만 이제 목차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쓰고 이렇게 답안지 작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방법이 꼭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들어서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수험가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목차 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한번 테스트하면서 한번 정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15분은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판례 테스트에만 20분 정하고 목차에는 10분만 정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목차 쓰는 거는 내용까지 쓰면 더 좋지만 내용까지 못 써도 목차 테스트이기 때문에 목차는 대목차만 쓰셔도 되고 소목차까지 괄호목차까지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정하셔서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시간에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8페이지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근로조건 결정 형식이 두 번째인데요. 아까 전에는 전 시간은 이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관의 관계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관의 관계 부분이죠. 자, 요 판례도 우리 책이 있어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율노동법 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9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라 나오죠? 제1택시 사건이라고 나오죠. 그쵸? 요 사건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래서 요 판례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사실관계를 한번 보는데요. 요 사실관계가 상당히 짧지만 쟁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바랍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자, 보면은 가항에서 자 보면은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에 있었는데 다음에 쉼표가 있고 그 다음부터 참가인 회사의 노사는 1997년 10월 30일 무단결근이 경영상 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자, 그 방지를 위해서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를 엄중히 징계하기로 합의한 다음 자, 이에 따라서 단체협약 중 무단결근자의 면직 기준 일수를 월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여 단체협약 규정을 개정안 후 시행했어요. 근데 취업규칙의 규정은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쟁점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쟁점이? 지금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나요? 아니면 유리하게 변경했나요? 어떻게 해요? 유리하게 변경했어요? 불리하게 변경한 거죠. 그렇죠? 면직 일수를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면직 일수를 늘리면은 유리한 거지만 면직 일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면직을 한두 번 하게 되면은 면직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게 변경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낭을 보시면은 자, 낭에서는 뭐 단체협약의 내용이 나와요. 내용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항을 한번 볼게요. 다항.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이 취업규칙의 내용은 그대로 뒀다 그랬죠. 근데 단체협약의 내용은 지금 불리하게 변경을 했어요. 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갑은 회사의 사전에 전화로 결근을 한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5일간 결근했대요. 5일간. 5일간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죠?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서 면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의 근거로 조합원 갑을 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쟁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조합원 갑은 회사에 어떻게 통보를 한 거죠? 일방적으로 저 근로제공 못합니다 라고 통보하고 그냥 안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안 나온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회사는 조합원 갑을 어떻게 했어요? 해고하였죠. 그렇죠? 그럼 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여기서 해고는 무슨 해고죠? 무슨 해고? 징계 해고죠. 우리 해고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였어요? 통상해고. 통상해고는 다른 말로 뭐였었죠? 일반해고였었죠. 그렇죠?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무슨 해고가 있었죠? 징계 해고가 있었죠. 징계 해고는 그 사유가 뭐였었죠?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해고가 뭐였어요? 경영상 해고 있었었죠. 경영상 해고 다른 말로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연기 때 배웠지만은 이상윤 교수님은 이 경영상 해고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정리해고라는 표현이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경영상 해고 뭐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뭐 최근에 뭐 태형건설이라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워크아웃 뭐 들어가네 마네. 뭐 법정 관리 들어가고 하면은 뭐 나중에 뭐 그런 일 없이 워크아웃 들어가면 뭐 다르겠지만은 뭐 구조조정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경영상 해고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특히 징계구에과 관련한 정당성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정당성이 인정이 돼야 되죠. 그렇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뭐였었죠 그때?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 수단. 수단이 다른 말로 뭐였었죠? 양정이었죠. 그렇죠? 양정의 정당성. 자, 세 번째 무슨 정당성 있어야죠? 징계 절차의 정당성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우리 보통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어요. 왜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죠? 취업규칙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94조면 표창과 93조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징계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징계 사유는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율노동법에서 GS 연기 때 배웠지만은 이거를 징계 사유를 예시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한 열거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었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판례는 제한 열거적. 왜냐하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 열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징계 수단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죠. 과하게 징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상당성의 원칙. 자, 두 번째는 뭐였었죠? 어떤 원칙 있죠? 형평성의 원칙이 있었죠. 그렇죠? 나는 지각을 한 번 했는데 경고를 받았는데 누구는 해고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원칙이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와 징계 절차가 없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징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절차 위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서 부당 징계가 될 수 있고,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는 거쳐야 되겠죠.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뭐가 있죠? 우리 두 가지가 있죠. 26조 해고예고, 27조 뭐였어요? 해고의 서면 통지.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물론 해고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징계 해고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징계 해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적용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 해고 예고와 관련해서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아니죠. 효력 요건은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 아니죠? 왜? 그래서 돈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안 지키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고의 예고는 정리 해고, 즉 경영상 해고든 징계 해고든 통상 해고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해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고의 경우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오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쟁점은 굉장히 많아요. 쟁점 딱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과 그 효력에 관해서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럼 만약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을 통보했을 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죠? 징계 해고의 정당성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작긴 하지만은 이 안에서도 쟁점을 많이 뽑아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쟁점을 제시하는 형이지만 쟁점 발견형으로 내면은 아마 이거 쟁점 못 쓰시 한두 개는 누락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천만다행인 게 쟁점 제시형인데, 근데 아마 2기 때나 3기 때는 저는 쟁점 제시형 말고도 발견형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괴롭혀 드릴 거라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에 늘 부응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판시사항을.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면직 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느냐? 배제되나요? 안 되나요? 배제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유리 조건 우선식이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 부정설의 원칙, 즉 단체협약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느냐?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판례 내용. 자, 첫 번째, 면직 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느냐?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 리딩 판례가 때 뭐였었죠?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시험에 나왔었죠. 거기에 리딩 판례가 바로 우리 교재도 있지만은 동부고속 사건이었죠. 그렇죠? 동부고속 사건. 그래서 판례는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 있지만은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동부고속 사건에서 키워드가 그때 뭐였었죠? 협약 자치, 그쵸? 원칙상. 요게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도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보시죠. 첫 번째, 협약 자치의 원칙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읽겠습니다.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가 있어요. 협약 자체의 원칙이, 단체협약은 노사 간에 자치적으로 이제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단체 협약이라든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제가 그때 취재생 때 뭐라 그랬죠? 노사 자치 규범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치잖아요, 자치. 그렇죠? 당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용자하고 근로자라는 거죠. 사용자와 노동자. 그쵸? 그래서 노사자치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9페이지입니다.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 현저히 뭐 합리성을 결하거나 아니면은 계약 체결이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다든가 아니면 반사회 질서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종전의 취업규칙과 변경된 단체협약 간의 효력관계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없음으로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밑줄 긋을게요.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자, 거기부터입니다.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미 당사자의 의사에서 합치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개정된 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취업규칙상의 면직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적용이 먼저 우선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사실관계 보시면 알겠지만 단체협약의 내용은 변경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그전에는 면직 기준이 7일이었는데 단체협약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일단은 단체협약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즉 유리 조건을 우선시 적용 안 되는 적용 부정설의 원칙을 택하고 있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제 단체협약 기준이 적용된다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해서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자,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을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밑줄입니다.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통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가 돼서 노무법인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수습 노무사예요. 그럼 대표 노무사님한테 노무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통보만 하면은 그냥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나오지 마세요라고 어떤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합치가 없이 저 안 나갑니다 끝 하고 나가버리면은 사실은 그게 합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좀 어렵겠죠. 자, 근로자 일방적인 통제에 의해서 근로제공 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징계예고의 정당성 및 형평성 여부인데, 자, 징계예고의 정당성 여부. 정당성은 크게 이제 세 가지였죠. 그렇죠?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그다음 절차의 정당성 부분. 자, 징계예고의 정당성 부분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이라고 되는 앞에 있는 쉼표 다음에 다만, 단체협약의 징계예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해고 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다 정당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사회 통념상, 자, 밑줄 긋습니다. 계속 근로자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그다음에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의 내용, 그다음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사안의 적용인데요. 자, 한번 보면은, 자, 사안의 적용 보시면은 재반 사정을 비춰볼 때, 자, 보시면 참가인 회사에 월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조합원 갑에 대해서 결근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 징계구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거나 비노조원의 형평성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되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일단 이게 무단 결근이냐, 통보만 한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그랬죠. 난 통보했기 때문에 무단 결근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판례에서 봤지만은 사용자의 사전 사후 승인을 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하지도 않고 저 못 나갑니다 5일 동안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사실 그 무단결국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규정에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징계권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케이스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케이스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 문제를 써야 되는지 목차를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 일기 때는 이 판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답안을 한번 작성하는 연습을 저와 같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차를 한번 써보면서 아,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 논점의 정리 또는 문제의 소재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행정지속 부분 문제 소재 쓴다고 그때 그랬었죠. 그렇죠? 네. 용주 선생님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쟁점이 뭐였었죠? 단체 협약의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였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두 번째 쟁점은 뭐였어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통지가 적법하냐라는 거죠. 근로 제공 불이행 통지의 적법성 여부죠.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쟁점은 뭐였어요? 아까 전에 세 번째 쟁점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 뭐죠? 아까 조합원 갑을 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면직일수 5일에 해당돼가지고 단체 협약에 조합원 갑의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죠. 요게 이제 마지막 쟁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자, 단체 협약 불이익 변경 허용 여부죠. 자, 첫 번째 문제 소재 바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쟁점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문학 판검으로 들어가셔서 학설 들어가면 되고 방가로 1번에 뭐 써주면 돼요? 긍정설. 그렇죠? 두 번째 부정설. 자, 세 번째 뭐 쓰시면 돼요? 판례. 판례 쓰시면 되는데 판례는 뭐 쓰시면 돼요? 리딩 판례. 뭐였죠? 동부고속 사건. 뭐였었죠? 키워드 협약자치 원칙상.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검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목차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목차 뭐였죠? 자,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제공 불이행 통지의 적법성 여부죠. 그렇죠? 제공 불이행 적법성 여부.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아까 뭐였었죠? 키워드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죠.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조합원 갑에 대한 징계 예고의 정당성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징계의. 징계라는 건 뭐예요? 키워드가 우리 예전에 GS 연기 때 배울 때 징계의가 뭐죠?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거. 자, 그다음에 사용자의 징계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죠? 징계를 할 때 우리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적용되죠. 그렇죠? 자, 정당한 이유에 한해서만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징계 해고의
징계에 관한 뭐 법적 성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고공법 있었었죠. 그쵸? 고유건설 관련해서. 근데 공동규범설, 법규범설 있었는데 뭐 그거 쓰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를 목차를 이렇게 나눠서 쓰면은 굉장히 답안지가 길어져요. 근데 그걸 쓸 때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묶어서 써도 됐습니다. 견해는 징계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뭐 학설은 고유건설, 공동규범설, 법규범설이 있는데 판례는 고유건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옆으로 써주시는 게 좀 좋고요. 징계구의 정당성,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죠. 자,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징계 양적의 정당성. 세 번째 뭐예요? 징계 절차의 정당성.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포인트에서는 징계 관련해서는 지금 사유 관련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쟁점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사안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유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안의 적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가능하다. 그래서 그 면직 기준 5일로 바꾸는 거에 대해 협약 자치 원칙상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일방적인 통지는 위법하다 볼 수 있다라고 적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이 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뭐예요? 적법하다는 거죠. 왜 적법하냐면 일단은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기준이 절대적 기준으로서 먼저 작용하게 되는 거죠. 취득규칙 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서 징계 예고는 정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1, 2, 3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불이익 변경 허용 가능하고 불이행 적법성 안 되고 그다음에 징계 예고 정당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지금 제가 저 같이 쓰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시간이 거의 지금 한 5분 가까이 걸려요. 5분 넘게 걸려요. 설명 5분 넘게 걸렸죠. 5분 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차 잡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목차를 내가 만약에 잡을 때 그냥 여기까지 아랍의 숫자까지만 잡을 건지 아니면 반가루까지 잡을 건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반가루에서 막 동그라미까지 양가루 동그라미까지 들어가면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랍의 숫자 정도까지만 잡으시면은 조금 시간을 좀 세이브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요거 잡으시면은 나중에 이 밑에 쓰는 거는 다 쓰실 수 있어요. 요걸 못 잡아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내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 잡으실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차 테스트 할 때는 좀 많이 써주시면 좋죠. 그래서 시간에 맞게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란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문제를 한 번씩 좀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풀 거고요. 뭐 모든 문제 다. 왜냐하면 똑같은 쟁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똑같은 쟁점에서 똑같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제2장 노동기본권에 관한 부분인데, 이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자 보시면은 자 근로 3권 중에서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법 조항의 위헌 여부라고 나와 있죠. 자, 특수경비원,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시간 설명드렸을 때 우리 근로 3권의 제한 부분에서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근로의 성격에 따라서. 즉 뭐냐면, 이걸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근로 3권의 제한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근로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이 되죠. 자, 근로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되는 경우, 어떤 경우? 공무원, 교원, 그다음에 특수경비원 등이 근로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필수 공익사업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요 방위 사업체가 있죠. 자, 이렇게 제한이 돼요.
자, 이거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상권의 제한 윤리노동법 한번 보죠.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25페이지 볼게요. 윤리노동법. 자, 25페이지 보면 거의 근로상권의 제한이라고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세 번째 목차, 로마자 세 번째 목차 뭐 있어요? 공무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와요? 처원경찰.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넘겨보면 교원 나오죠.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뭐예요? 로마자 네 번째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그래서 주요 방위사업체,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나오죠. 그거를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지금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의 성격에 따라서는 공무원, 교원, 특수경비원이 나오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이나 주요 방위사업체가 나오는데 지금 특수경비원에 관한 부분이니까 근로의 성격에 따른 근로삼권의 제한 부분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청원경찰하고 비교해 드렸는데 청원경찰과 이 특수경비원 관련해서는 청원경찰은 일단은 근로삼권이 인정이 됐었어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우리 27페이지 유료노동법에서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 제한 문제가 있었어요.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즉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냐라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에 관해서 청원경찰이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거죠. 그래서 근로삼권이 자 인정이 되는데 그럼 특수경비원도 근로삼권이 인정되느냐에 관한 판례예요. 헌재 판례인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특수경비원은 인정이 안 돼요. 특수경비원은 왜 인정을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구의 첫 번째 가항 보시면 청구에는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인 땡땡코리아 소속의 특수경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특수경비원들은 직접 고용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간접 고용 상태로 있는 거예요? 간접 고용 상태인 거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인천공항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경비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간접 고용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직접 고용을 해요. 청원경찰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 그래서 제가 GS 연기 말 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그때 언제 말씀드렸냐면 아직도 기억나는데 쟁행위 주체 관련해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아마 동영상 돌려보시면 거기에 또 나올 겁니다. 제가 판서로 해서 비교해드린 게 있어요. 특수경비원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비교해드렸죠.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 적용되고 뭐 국가 이제 공항이나 항만 국가의 중요 시설에 이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진다.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죠.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내용은 그냥 사실관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판례니까. 자 판시상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양가로 2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3항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서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배되느냐? 소국이니까 뭐예요?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경비원들은 그러니까 단체행동권 인정이 안 되니까 근로삼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 두 번째 공항, 항만 등 자,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 쟁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15조 3항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을 박탈해서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배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밑줄 그으면은 자, 보시면 첫 번째부터 밑줄 그겠습니다.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에서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사업체 근로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도 근로삼권의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 헌법 제37조 2항 일반 유보 조항에 따른 자 헌법 제37조 2항이 뭔지를 한번 보고 가죠. 자 조문 한번 보죠. 37조 2항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돼요. 자, 37조 2항 보시면은 거기 뭐라 되어 있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본질적인 내용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법률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은 37조 2항의 일반 유보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 유보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게 뭐냐면 법률에서 제한한다는 거예요. 법률에서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서 특수 경비원의 근로 3권 중에 하나인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율노동법에 25페이지 잠깐 볼게요. 일반 유보라는 말이 우리 여기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율노동법 25페이지 보면 거기 아랍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일반적 법률 유보 및 개별적 헌법 유보를 통한 제한이라 돼 있죠. 여기서 일반적 법률 유보가 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부분이에요. 법령에 의한 제한 부분. 그래서 이걸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법률 유보.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다시 교재 12페이지로 오셔서 판례 정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권을 침해하느냐. 즉, 이 법률 조항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 특수경비원들 근로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중간에 쉼표가 있어요. 감안할 때 다음에. 자, 거기서부터 밑으로 보겠습니다.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점에만 치중하여 특수경비원에게 근로 3권 중 공무원은 아까 아니었죠. 왜 아니었죠? 용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 3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 행동권 중에서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근거를 들고 있냐면, 자, 밑에 줄 내려오시면은, 자,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서, 자, 여기서부터 밑줄, 특수경비원의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국가나 사회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의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아까 공항이라든지 항만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특수경비원이. 그래서 얻게 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근로3권이 인정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교원처럼 사실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는. 근데 청원경찰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은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비교해서.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드디어 제3장 노동법의 권리 의무의 주체 부분이죠. 자, 이 권리 의무 주체에 관해서 첫 번째 판례가 나오는데요. 대입 재수 종합반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분인데 이 판례도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우리 교재 33페이지 한번 볼까요? 3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대입학원 로마자 로마자는 아랍에서 세 번째 방가로 일본의 최근 판례 입장에서 대입학원 종합반 강사 사건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2006년도 판례예요. 이 2006년도 판례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게 이게 부차적인 요소를 이제 판실했던 첫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다. 그래서 이 판례는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이 판례는 사실은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관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근로기수상 근로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판단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제가 그때 GS 연기 때 설명 들었을 때 대입 재소 종합반 강사분들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나중에는 만약에 해고통 이제 근로계약 해고통보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갖다 이제 종료하면서 이제 근로관계를 정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대 가능성이라든가 계속 근로 여부는 일단은 방학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지만 그 기간 중에도 계속 근로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들을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이제 사실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 가항을 보시면은 자, 원고들은 1985년 내지 1991년부터 자, 1992년 내지 2001년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축소식 원고들 중에 누구누구는 그 기간 중에 2회 내지 5년가량을 제외하고는 학급 담임을 맡아왔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시면은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일이 있는 11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강의가 있어 왔고요. 그래서 강사료를 갖다가 세 번째 주 보시면 시간당 28,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 300 정도의 강사료를 받았고요. 자, 수능이 끝난 다음에는 일단 2월 달까지는 뭐예요? 강의가 없기 때문에 강사료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논술 시험에 대한 이제 논술 강의에 대한 이제 수업료를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당을 보시면은 일단 학원의 일과는 대충 이제 8시 반부터 교직원 조례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학급 담임을 맡은 강사는 8시까지 나와서 이제 수업을 감독하다가 뭐 아마 재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8시 반 이제 교직원 조례 참석하여서 담임을 맡지 않은 강사들은 이제 강의 시작 전까지 학원에 나와서 이제 감독을 하고 이제 퇴근했다라고 돼 있죠. 자, 랑을 이제 보시면은 원고들은 강의가 없는 자유 시간에는 대부분 다음 강의에 대비해서 휴식이나 교재 연구 등의 시간을 쓰게 되는데 사실상의 강의가 없는 시간은 뭐예요? 대기 시간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인지 여부가 이제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50조 3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근로기준법 이 대기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는 조항은 제가 전에도 그때 근로 시간 때 설명드렸지만 제가 시험 볼 땐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조문이. 그래서 대기 시간이 근로 시간이 아니냐 행정해석이나 판례로만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입법화가 돼가지고 50조 3항이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자, 학원을 떠나 다른 곳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자,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죠? 무슨 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성? 전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성 판단할 때 그때 제가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판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취업지 정되냐, 비품 원자 누구 소유냐, 근로소에 누구 원천 기수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종속 노동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판례에 대해서 번호를 다 달아드렸어요. 거기다 확인 다시 한번 시켜드릴게요. 두 번째 뭘 썼죠?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종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적 종속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독립 사업자성. 그렇죠? 독립 사업자성이라고 그러죠.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보수의 근로 대가성이었죠. 그렇죠? 네 번째가 뭐였어요? 네 번째가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었죠. 그렇죠? 다섯 번째 뭐였어요? 다섯 번째 부차적인 요소. 뭐였어요? 부차적인 요소 세 가지 있었잖아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지 유무,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이게 부차적인 요소였죠. 그때 여기 전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전속성은 근로자성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건 할 때도 노동청 사건이나 노동의 사건 할 때도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전속성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사안에서도 지금 뭐죠? 다른 데 강의를 못 띄어요. 그럼 전속적으로 전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문 읽으면서 사실관계 읽으면서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시간 내에 캐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저하고. 자 보시면은 다만 특정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강의가 없도록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런 건 있고요. 자 망을 보시면은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할 교재는 강사들의 복수의 교재를 학원 측에 추천하면 학원 측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뭐죠? 학원에서 지정했다라는 거죠. 교재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교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론 이제 선택은 할 수 있지만은 최종적인 선정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학원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방을 보시면은 담임을 맡은 강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맡은 강의 외에 아침 교직원 조례에서
전달받은 단순 사무와 행정적인 일로서 아침 자습과 방송, 그다음에 수업 감독, 저녁 자습 감독, 그다음에 수강생 조례 주제, 전달사항 통보, 뭐 등록금 땡땡땡, 수강생 외출, 조퇴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자 밑에 들으시면 합격자 현황 파악, 그때그때 학원 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담임 강사들에게 맡긴 업무를 처리하였고, 사실상 뭐죠? 학원의 강의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도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지휘 명령권 하에서 행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담임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월 30만 원의 담임 수당을 별도로 또 받았어요. 자, 그다음에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항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처음 강사로 일할 때에는 뭐요? 특별히 문서로 작성된 어떤 계약서가 없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였으며 위 학원이 사업장으로 된 직장 의료보험에도 가입이 되었어요. 이건 이제 부차적인 요소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쵸? 자, 근데 94년 초부터 학원 측은 방침을 바꿔서 매년 강사들과 강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이제는 강의 용역 계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위 말하면 구리는 게 있어서 바꿨겠죠. 그쵸?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강사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게 했어요. 근로자면 근로소득세 띄어야 되는데 니네 강의 용역 사업자니까 일단 사업소득세를 띄자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직장 의료보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로자면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역 의료보험으로 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였고 강사들의 보수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대신에 사업소득세 원청 지수했다. 아까 전에 사업소득세를 징수했으니까 등록을 했으니까 자, 이 부차적인 요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이 부차적 있잖아요. 부차적.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인정이 되건 안 되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네 가지. 그래서 우리 율노동법 보시면은 32페이지에 33페이지죠. 33페이지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 세 번째 줄 여기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해서 제가 거기서 이 번호를 다 달아드렸을 거예요. 1, 2, 3, 4, 5까지 번호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압축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로자성 판단할 때 이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종속적인 내용이 어디 있고 경제육성성 내용이 어디 있고 이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연기 때. 자, 그러면은 한번 판시사항을 보도록 하죠.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양거로 3번. 자,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에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 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 계속성이 유지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중간에 수능이 끝나면은 일단은 2월 달까지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수강료도 안 받고 일단은 근로관계가 약간 이제 단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형태를 계속 근로 여부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근기법상 근로자이냐, 누가 대입학원, 재수종합반 강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이냐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되고, 두 번째, 그 단절된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 계속 근로기간을 볼 수 있으면은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갖다가 다 근속기간, 계속 근로기간을 봐서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자, 여기서도 한 번호 한번 다시 한번 달아놓죠. 자, 보면은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자, 네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거 몇 번째예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죠. 첫 번째.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여기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몇 번째 동그라미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이거 다 무슨 내용이에요? 1번과 관련된 내용이죠. 종속노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이건 몇 번이에요? 경제적 종속성. 그렇죠? 독립사업자성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거 몇 번? 그렇죠. 경제적 공소성에 관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노무 제공에 관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를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2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 성격인지. 몇 번? 3번이죠. 3번. 여기 나와 있는 3번. 자, 보시면은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몇 번? 부차적 요소 5번이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몇 번? 5번. 자, 그 다음에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몇 번? 4번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몇 번? 부차적 요소 5번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여부. 사회보장 제도에 가서 근로자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차적인 요소를 판시한 어떤 선례적인 판례였던 거죠. 요 판례가. 그래서 굉장히 리딩 판례라 볼 수 있고. 자, 사안의 적용 한번 볼게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 첫 번째 주 중간. 밑줄 긋겠습니다. 본 출근 시간과 강의 시간 및 강의 장소의 지정, 그다음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의 사정에다가 자, 시간당 일정에게 정해진 강의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가 및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전속성도 있고 그다음에 부차적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인적 종속성도 인정이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자, 5번째 줄 내려가시면은 을 받지 않았고라고 돼 있죠. 그 앞에. 그 다음부터 밑줄입니다. 보수에 고정급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며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의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의 문헌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부차적인 요소는 아까 위에서도 확인했었지만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거나 안 되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인데요. 계속 근로 여부의 이제 판단 기준 여부입니다. 자,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 공백 기간 관련해서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느냐?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율노동법에 기간제법과 관련된 부분이요. 기간제 근로자 파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파트 한번 보시죠. 자, 기간제 근로자 파트 보시면 어디 보시면 되냐면 자, 358페이지 볼게요. 358페이지. 율노동법 3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제일 위에 자, 아랍에서 세 번째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 근로 여부의 판단 기준 나와 있죠. 예,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간제 근로자 관련된 부분.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죠. 지금 여기서 계약을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결한 거죠? 수능 전까지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교재 15페이지입니다. 판례 정리. 자, 첫 번째부터 미쳐보겠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이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계속 밑줄. 갱신되거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서 길지 아니하고 자, 그다음에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의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에 근로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판시를 이렇게 했는데 사안에서 보면은 그러면 대입 재수종합반 강사들은 공백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판례 문구가 계절적인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의 당의 업무의 성격에 기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능이라는 시험 때문에 사실 11월까지만 있고 그다음 방학. 왜냐하면 그 기간 이후에는 뭘 하죠? 수험생들이 학교 이제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또는 어떤 방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의 공백 기간은 계속 기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넣겠습니다. 자, 사실관계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계속 반복갱신 체결해 오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학원에서 통보를 한 거죠. 우리 계약기간 끝났습니다. 근데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계약갱신 거절은 해고라고 본다라고 강사가 주장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은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느냐라는 건데 계속 근로기간은 인정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근로기간 여부가 먼저 나왔던 겁니다. 쟁점에서. 자, 보시면은 세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줄. 자, 거기 보시면 바뀌었으나 있어요. 그 다음부터 밑줄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 7회에 이르렀어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보면은 이 강사들의 재직 기간이 꽤 길어요. 위에 보시면 짧게는 10년이고 길게는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 체결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밑으로 내려오셔서 계속 밑줄.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 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 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학원에서 60세에 도달했다고 해서 지금 계약을 이제 갱신을 거절한 거잖아요. 이때는 정년 연장법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예요. 정년 연장법은 2016년부터 적용된 거예요. 2016년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2006년도 사건이에요. 그 판시는 2006년에 났지만은 그 전에 이제 그 해고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년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었죠. 정년 연장법이. 자, 그래서 사안의 적용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사안에 적용했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자, 하나하나씩 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아서,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뭐 5년가량 담임을 맡아왔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강사료를 이제 지급받았는데 강의에 따라서 이런 것도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강사료가 사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강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상 조례에 참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도 담당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동그라미. 자, 사실상 강의 없는 기간에 자유 시간이긴 하였지만은 교재 연구도 해야 되고 항상 대기해야 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지휘 명령 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도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학원에서 최종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최종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일곱 번째 보시면은, 자, 강사들이 처음 일할 때는 뭐 이제 근로소득세 납부했지만은 나중에는 사업소득세 납부했지만 이와 같은 사정은 부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쭉쭉쭉 봤었을 때, 자, 근로자에 해당된다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비록 기록상 알 수 없는 다음 같은 사정들, 즉 원고 피고 사이에 매년 강의 용역 제공 계약이라 이름을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수강생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밑줄 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용역 제공 거부할 수 있고 다른 학원에 강의를 나가더라도 학원 측이 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전속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일반 직원들이 적용되는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 징계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 복무제 적용은 이게 종속 노동성에 관한 부분이었었죠. 우리 아까 판단할 때. 그쵸. 근데 이런 거 적용되진 않았대요. 근데 보수의 고정급이 없으며 아까 전에 수업 시수에 따라서 시간급으로 이제 부여가 됐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 당하였으며 자 직장 의료보험에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였었죠? 부차적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경제적 우울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분들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 케이스는 우리가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케이스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